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현지 시간 5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에는 FSD 소프트웨어의 기술 향상과 판매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오전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홍보하는 테슬라 AI의 X 계정에 FSD 출시 로드맵을 게시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드맵에는 FSD 작동 중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기까지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거리를 종전보다 6배 늘린 V13 버전을 오는 10월에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 데이터가 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빅컷 가능성은 커졌지만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급부상하며 미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는 0.54%, S&P 500은 0.3%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나스닥은 0.25% 상승했고요. 민간 고용 데이터는 2021년 이후 가장 약한 성장세를 보이며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미국의 민간 부문인 고용이 3년 반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증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5일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증산 연기에도 글로벌 수요 감소 우려 등의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WTI는 4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하반기 들어 하락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WTI의 상승률은 마이너스 3.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산유국의 증산 연기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전망을 상쇄하며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양자 컴퓨팅,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첨단 기술 발전을 막고자 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이번 임시 최종 규칙에 따라 양자 컴퓨팅, 반도체 제조, 기타 첨단 기술과 관련한 수출 통제를 시행합니다. 앞서 미국은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산업안보국 역시 군사적 용도의 핵심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발전하면서 이런 품목이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나스닥만이 소폭 올랐고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고용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테슬라가 연 이틀 상승하면서 오늘만 해도 추가 상승세를 더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에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 증가세가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나스닥이 상승하고 나머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또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수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S&P 500 지수는 0.3%, 다우 지수는 0.5% 내려갔고요. 나스닥 지수만 0.25%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내년 중국과 유럽에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주가가 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이에 비해서 루시드는 4.97% 급락하는 등 전기차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0.94% 상승을 했지만 다른 업체가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 경기는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는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ISM에 따르면 8월 서비스업 PMI는 51.5로 기준선인 50을 넘겨서 2달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위축세를 보였지만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지속하면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가격 지수는 57.3으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도 55.7로 예비치보다 상승해서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S&P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서비스업 지표가 미국 경제의 3분기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경기 연착륙의 신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달 미국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9만 9천 명 증가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14만 명을 크게 밑돌았고요. 7월 고용 증가폭도 11만 1,000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4.8%로 유지됐습니다.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열된 노동시장이 둔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용 증가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8월 비농업 일자리는 16만 1,000건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7월에 11만 4천 명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는 22만 7천 명으로 8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자제하면서도 기존 근로자의 해고도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31일로 끝난 주에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는 7월 초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22만 5천 건을 예상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내년 1분기 중국과 유럽에서 오토파일럿을 기반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기술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중국과 유럽에서는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데이터 보안 평가를 통과한 후에 바이두와의 매핑 그리고 내비게이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상하이 거리에서 FSD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이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는 자국 브랜드들의 고급 운전자 지원 기술과의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테슬라의 매출 중 약 20%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비록 올해 첫 8개월간 중국 출하량이 전년 대비 6% 감소를 했지만 FSD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퀄컴, 삼성, 구글이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혼합현실, 즉 MR을 이용해서 안경 세트를 공동 개발 중입니다. 퀄컴 CEO는 세 개사가 협력해서 MR 기술을 연구 중이고 또 작년에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MR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결합해 현실과 디지털 이미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 안경 세트는 애플의 대형 MR 헤드셋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보다 가볍고 편리한 착용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혼합현실 기술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고요. 이를 지원하는 스냅드래곤 AR1 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모는 AR 기술이 기기와 클라우드 양쪽에서 작용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DC에 따르면 올해 약 970만 대의 VR 그리고 AR 헤드셋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출하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입니다. 그러나 MR 안경 세트가 편리함과 착용감을 개선하게 된다면 이 기술이 더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테무와 쉬인이 판매하는 이 영유아 제품이 미국 안전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CPSC 위원들은 이들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안정성과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테무와 쉬인은 유아용 침대 범퍼, 쉬인은 아동용 후드 티셔츠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 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두 업체가 저가 제품을 앞세워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쉬인과 테무는 각각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고요. CPSC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 테크놀로지가 8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해서 약 22조 8,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AI 열풍과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사의 성장 덕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7월에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폭스콘은 AI 서버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AI 기능이 추가된 모바일 기기의 수요 증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정저우 공장의 인력을 대폭 확대한 상태입니다. 폭스콘은 하반기 성수기 동안 매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주가는 약 70% 상승했습니다. 미국 무선통신사 버라이즌은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을 현금 96억 달러와 부채 포함 총 2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프론티어 주식 1주당 38.5달러로 이는 인수 보도 전 프론티어 종가 대비 37.3%의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입니다. 이 인수는 1년 반 내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버라이즌이 AT&T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광대역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북동부와 대서양 중부 지역에 주로 광섬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프론티어는 중서부,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미국 25개 주에 걸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AI 도입으로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는 이 상황에서 광섬유 자산을 늘려서 통신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운영비 절감 효과와 또 버라이즌의 수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런던 증시 FTSE 100 지수에서 15년 만에 제외가 됩니다.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매출 부진과 경영진 교체로 주가가 급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FTSE 러셀은 23일부터 버버리를 FTSE 100 지수에서 제외를 하고 또 보험사 히스콕스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버리의 주가는 올해에만 56%, 1년 동안 70% 이상 하락했고요. 최근 52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버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특히 중국 매출이 21% 줄어들면서 전체 실적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버버리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를 했고요. CEO 조슈아 슐먼 체제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와 노무라 증권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각각 4.6%와 4.5%로 하향을 하면서 중국의 5%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노무라는 부동산 가격이 약 30% 급락하면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노무라의 루팅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 5%에서 4.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 성장률도 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2021년부터 지속되면서 부동산 개발 투자와 판매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루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지방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토지 판매 시장의 위축이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내년 적용된 50대 50만 원, 20대 8만 원 더 내 퇴직연금도 의무화.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한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2030 세대의 불신이 심각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연금 보험료를 올리면서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 제도 도입 시 한국이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데 응답자의 60% 넘게 동의한다라고 답했습니다. 2022년 기준 50대 월 평균 근로소득은 415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의 안대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제도 적용 첫 해 기준으로 50대는 한 달간 4만 1,500원, 연 49만 원을 더 내야 하는 부분인데요. 반면 20대의 추가 보험료 부담은 한 달에 6,375원, 연간 7만 6,500원에 그치게 됩니다. 평균 근로소득은 물론 인상 폭도 50대보다 낮기 때문이고요. 정부는 내년 연금법 개정을 거쳐 2026년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장년층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50대는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대별로 추가 부담액 최대 6.5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2040년엔 모든 가입자가 13%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부담 커진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도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비관론의 성장률 전망도 암울, 빚컷 아니면 의미 없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9월 약세장 경계심이 뒤섞이면서 기술주 투매가 벌어지자 8월 초 블랙 먼데이의 공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거품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10% 가까운 폭락을 기록했는데요. 시가총액이 2,789억 달러가 증발했고 이 여파로 나스닥은 3% 넘게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는 있으나 50bp의 빚컷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이날 33% 넘게 상승해 20.72까지 올라갔고요. 기술주 하락세가 특히 두드러졌었습니다. AI 중심 랠리의 중심축인 엔비디아가 미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 소환장 발송 소식 등에 9% 넘는 폭락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JP모건과 블룸록이 제기한 AI 거품론이 주가 하락을 더 촉발하고도 있습니다. 엔화 강세 흐름 또한 엔비디아의 악재가 됐습니다. 전날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의회 연설에서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전개가 된다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것이다라는 매파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관련이 깊고요. 이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ISM이 발표한 8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7.2를 기록했습니다. 5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머물렀는데요. 7월 46.8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치이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ISM 제조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 및 재고 투자를 꺼리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조업 생산에 대한 두 가지 수치가 약세 조짐을 보이자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9월은 약세장으로 여겨지는데요. 1950년 이후 매년 9월 S&P 500 지수는 평균 0.7%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4년 연속 9월에 하락했으며 지난 10년 중에는 7번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러우 전쟁 등의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18일 FOMC 주목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빚컷을 전망하는 비중은 지난달 30일 30%에서 41%까지 늘어났습니다. 제조업 PMI 5개월째 비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착륙 우려의 엔화 강세도 악재로 들어와 있고요. 엔비디아는 9% 넘게 흘러내리며 기술주 폭락을 야기시켰습니다. 빚컷 예상 비중은 30에서 41%로 올랐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비아 수출 재개의 수요 둔화까지 WTI 장중 70불 깨져.
국제유가가 2거래일 연속 급락하며 올해 들어 최저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수요 약세가 이어지면서 과잉 공급된 원유를 시장이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격을 끌어내렸다라는 분석이 커지고 있고요.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는 전장 대비 4% 넘게 내린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최저치인데요. 4일 개장 이후에는 70달러 선이 깨지면서 장중 69.3달러 선까지 후퇴했습니다.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역시 이날 전장 대비 4% 넘게 급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배럴당 73.74달러로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최근 국제유가는 중국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약세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과 리비아 원유 수출 중단 등이 공급 우려를 키우면서 가격 하방을 지지해 왔었지만 이날 리비아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키워온 건데요. 리비아는 동서부로 쪼개진 내정 갈등 끝에 원유 수출권을 쥐고 있는 동부 정부가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갈등의 불씨가 됐었던 중앙은행 총재 임명권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하기로 하면서 하루 12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수출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10월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가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4% 넘게 내려 2거래일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펙의 연합 증산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때 놓쳐 가계빚 고려해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수 부진과 물가 흐름을 고려한다면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다며 한은의 실책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다면 통화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은 실기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내수는 나빠지고 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8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즉 한은의 정책 전환이 늦었다라는 부분인데요. KDI는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정부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안정보다는 내수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춰서야 한다는 거고요.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강화와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도 대응이 가능했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단 한은 부총재 출신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역임한 이승원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진단은 다릅니다. 통화정책에서 물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전히 집값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한은이 실기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건데요. 이 교수는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요지는 내수가 안 좋으니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금리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는 주장은 한국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빚이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요인으로 봐야 한다라고 짚었고요. 이 교수는 금리를 내리면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늘고 건설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빚을 다시 늘리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금리 인하 실기론도 그렇고요. 금리의 결정 요인과 내수 대응 방안, 가계부채 대책 역시도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이슈 전문가 진단에 정규철, 물가 안정 속 내수 침체, 대출 급증에 DSR과 LTV로 대응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이승원 교수는 지금도 유동성이 지나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 탓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휘청이는 반도체주, 인버스 ETF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하자 국내 자산운용 업계가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 즉 ETF 출시를 대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KB 자산운용은 라이즈 미국 반도체 인버스 ETF에 대한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KB운용이 특정 섹터에 대한 인버스 ETF를 내놓은 것은 2차 전지 이후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즈 미국 반도체 인버스 ETF는 미국의 상장
예상된 반도체 업종의 하락에 베팅하는 ETF로 잘 알려져 있고요. 엔비디아와 인텔, AMD 등의 종목이 편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운용이 반도체 인버스 ETF 출시를 준비하는 것은 하반기 들어 인공지능과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진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전지 투자 열풍이 거셌던 지난해 9월에는 KB운용이 2차전지 인버스 ETF를 내놓았고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특정 섹터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었습니다. 2차전지 인기가 치솟았던 시기에 인버스 ETF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긴 했습니다만 순자산이 전날 기준 810억 원까지 커지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고요. KB운용은 미국 반도체 인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 AMD 등이 담길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9월의 구원투수 방산주가 등판할까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9월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좀 부진한 달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단기 테마주들도 등장을 속속히 하고 있고 그동안 소외받던 섹터들 역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 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방산주가 아닐까 싶은데 유럽 진출에 대한 호재 기대감도 있고요. 중화기 노후에 대한 교체 수요도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반등 기대감 가져볼 타이밍일까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요즘에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계속 시장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 계속 꾸준한 우상향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각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각국이 이제 신규 이제 방산 무기를 이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노후화된 방산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수요가 지금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국방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8,86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EU 같은 경우엔 작년 한 해에만 방위비를, 그러니까 EU 전체 내에 방위비가 1조 달러 정도 사용이 됐고요. 그중에서 무기 구입비로만 3천억 달러 정도를 사용을 할 만큼 대규모로 무기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주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 국방비를 2천억 달러 정도 추가 이제 더 배정을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산 무기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내년도 국방 예산이 1,870억 GWT 이제 폴란드 이제 단위인데요. 올해보다 한 18% 정도 이제 국방 예산을 증가할 만큼 이런 국방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국방비 글로벌적으로 이제 국방비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도 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이 100% 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금 3분기 매출 추정치 같은 경우도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분기에도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3분기에도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사들이 100% 전후의 그런 이제 상승률을 보일 만큼 영업이익의 성장세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여전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방산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 지역 중심으로 이런 이제 국방력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폴란드발로 2차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내 이전에 이제 국내 자동차 방산무기에 관심을 가졌었던 루마니아냐, 핀란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그런 이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내에도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관련된 방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방산주들이 좋은 그런 이제 하반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최근에 이제 주가 전반적인 흐름과 같이 어느 정도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꾸준한 우상향 속에 최근 조정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면서 수혜를 얻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반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진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방산주의 향방을 가늠할 포인트 중에서는 미국 대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사에서는 트럼프든 해리스든 오케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미 대선에 방산주가 뛸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후보별로 방산주에 좀 선별적인 호재가 있을지 아니면 그냥 묶어서 그 대선 자체가 호재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방산 관련된 부분은 대선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방산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이제 누가 대선에 이제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 지금 경찰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국방 예산이 8,800억 달러를 넘어설 만큼 매년 지금 국방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추세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가리지 않고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양 후보 누가 되더라도 국방비에 대한 증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국방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국방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같이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국방비를 증가하면 이와 경쟁 국가인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이제 국방비를 증가를 하고요. 또 러시아와 중국이 국방비를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방위비를 당연히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환고리에 지금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마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될 경우에 국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투자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 1기 때 이제 유럽에 특히 이제 나토 지역 내에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토 지역 같은 경우는 2%의 지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최근에 그 연설에서 3%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토의 국방비는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의 지금 미군 주둔비에 대한 이제 주둔 지역의 이제 비용 증가에 대한 그런 이제 협상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글로벌적으로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이런 국방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본인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조기에 종전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우크라이나 전이 조기에 종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발로 이제 상당히 방산 무기가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공급이 되는데 만약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방산 무기가 공급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라고 해도 일단 관련된 국방비 지출은 계속 이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종전보다는 원활한 그 종전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종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발 무기 수출은 계속 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주변 국가들도 이런 무기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시장 규모는 어떻게 보면 해리스 때가 트럼프 때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뭐 방산 시장 입장에서 보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미국 대선 후보에 상관없이 방산주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해리스 후보는 국방비 지출 지속 전망에 긍정적인 사인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미국 경기 침체입니다.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을 겪기도 했었죠.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사태였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방산주가 대응 전략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관점에서 지켜본다면 방산주 지금 접근했을 때 괜찮은 수준일까요? 네,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기에 따라서 뭐 전쟁을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돼요. 뭐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가 됐을 경우에 전쟁이 발생했었던 일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둔화가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특히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안정화되면서 고용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강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최근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의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방위산업 기업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표에서도 보셨다시피 방위산업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지금 뭐 외국인들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증시 흐름에 맞춰서 전반적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향들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방위산업 관련된 특히 기업 실적이 호조가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단기 낙폭 확대 시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관점,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입장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방산주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한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밸류가 조금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국내의 그 주요 방산업체들의 PE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12개월 예상 PER이 16배 정도 되고요.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13배, 그다음에 LIG 넥스원드 17배,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1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16배에서 18배 사이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국내 PER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높게 형성돼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기업, 방산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높지 않고 약간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12개월 예상 PER이 21배 정도 되고요. 노드롭 그루먼사 같은 경우는 20배, 그다음에 제너럴 다이나믹사 같은 경우도 18배를 차지할 만큼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의 이 상대적으로 이런 PER 기준으로 보면 좀 낮게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광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가성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방산 무기들이
그 미국과의 이제 호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무기들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 국내 이제 방산 무기 체계가 거의 이제 미국에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미국 연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제품을 살 수 없는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 중심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이런 이제 무기에 대한 그런 수요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주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생산량이 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유럽 지역의 방산 기업들의 생산 규모 확대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향후에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지금보다 좀 격화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려 섞인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당장이다라기보다는 향후 뭐 1, 2년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글로벌 대비해서 소폭 낮은 수준이고요. 밸류 매력도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 들어봤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향후 1, 2년 내에는 조금 더 격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방산주 9월부터 잡아나갈 포트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뭐 방산 관련주를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산 체계 내에 뭐 소형주 같은 게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최근에 방산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 이제 많은 수주와 이에 따른 수출 확대가 가장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주로 보면 이제 현대 로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지금 방산 관련된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철도 관련된 부분의 실적도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방산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폴란드발 K2 전체에 대한 2차 분 수주 계약에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의 지금 노후화된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기종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의 수주에 따른 그런 이제 파급 효과로 수주 기대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뿐만 아니라 본업인 철도 관련돼서도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이제 매사추세츠 교통공사와 한 2,400억 달러의 이제 철도 차량에 대한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모로코 고속철도에 대한 수주전 그리고 우크라이나향 추가 기차 열차에 대한 그런 수주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라크의 천궁 수출과 관련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향후에 그런 실적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수주 규모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8조 정도의 이제 수주 잔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이제 수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형 방산주 중심의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 꼽아봤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자, IM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유가 급락 어떻게 봐야 하나 하나하나 좀 봐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 여파로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 커졌습니다. WTI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요. 9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하루 만에 연중 최저치를 경신해 전날 소폭 상승했었던 두바이유도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WTI가 70달러 선을 밑돈 건 작년 12월 13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브렌트유도 작년 6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WTI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69달러, 브렌트유는 72달러, 두바이 역시 소폭 내리면서 7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양대 유종 WTI와 브렌트유와 시차가 있는 두바이유도 4% 넘게 이날 급락했었고요. 두바이유는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두바이유는 거래 시간 차이 때문에 뉴욕의 유가 흐름을 하루 늦게 반영한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3거래일 연속해서 급락한 데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원유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3천 건으로 전월 대비 23만 7천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3% 정도 수준이고요. 2021년 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날 제조업 지수가 기대를 밑돈 데 이어서 구인 건수까지 저점을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지만 미국 경기 침체 공포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로 계획했었던 증산, 즉 감산 완화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 그리고 리비아 분쟁 해결,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공급 증가 전망 등으로 석유 시장의 심리가 약해진 데 대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국제유가를 50달러 부근으로 점치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시티그룹은 현지 시간 4일 석유 수출국 기구와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에 실패하게 된다면 내년 국제유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비오펙 산유국들의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짚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60달러대로 내려간다면 자금 유출 등으로 인해 배럴당 5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이제는 지정학적 긴장이 곧바로 공급 차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참가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와 관련된 주요 뉴스들이 유가를 만약에 끌어올린다라면 매도 기회일 뿐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도 참가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AI가 유가의 하방 압력을 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이 물류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과 석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향후 10년간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달했고요. AI는 물류와 자원 배분을 개선해 비용을 절감하고 AI 초기 도입 석유 회사의 생산성 25% 향상을 가정했을 때 생산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 배럴당 5달러씩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 AI가 향후 10년간 전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영향에 비해 석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IM증권의 리포트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급락에 따른 시장 영향을 분석하는 리포트고요. 유가 급락이 원유 공급 개선보다 수요 부진에 주요 기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로 곧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유가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차를 두고 유가 급락이 경기 침체를 오히려 방어할 수 있는 역할로 기대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유가 급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제조업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이 물가와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미칠 영향 역시도 공산이 높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 가솔린 가격이 소비 심리는 물론 소비 사이클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가 급락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유가는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분쟁에 대한 해결 과정도 한 번에 또 짚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가 안정으로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꾸준하게 급등해온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최근 들어서 2023년도부터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박스권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유가 역시 하방 압력을 함께 커플링 현상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하방을 조금 더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제조업 경기도 부진한 모습과 원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까지도 투자 판단에 어느 정도 기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은 미국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방산주의 전망 살펴봤고요. 특징주로는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